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당금과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앞으로 연말까지 받을 배당금이나 이자를 고려할 때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중개형 ISA를 아직 한 번도 안 만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니 이제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중개형 ISA에 3년간 가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입연도 직전 3개년도를 말합니다. 가입연도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적이 있다면 중개형 ISA에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2023년에 가입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2년, 21년, 20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적용은 만기 연장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년 만기가 되어 만기 연장할 때에도 과거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 만들지 않으면 내년부터 3년간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만들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 해지됩니다. 만약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예상되어 중개형 ISA를 만들기로 했다면 고민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내년과 내후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예정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것 같다면 중개형 ISA 만기를 최대한 길게 만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을 납입한 이후에 해지하지 않고 과세 이연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복리로 불려나가다가 나중에 해지할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동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 때에는 과거 3년 실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예정인데 만기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3년간 받은 혜택을 뱉어내더라도 해지하고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하여 올해 신규로 재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만약 올해 딱 한 번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가입하면 3년 뒤에 26년에 만기가 되고 27년에는 또다시 신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7년 가입할 때에는 24년, 25년, 2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만기를 3년보다는 4년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해에 만기 해지한 이후에 다시 신규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23년에 가입해서 매년 각각 2천만 원씩 납입한 후 27년에 만기시키고 다시 27년에 신규 가입하면 2천만 원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26년에 만기시키고 27년에 신규로 가입하면 26년에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는 만기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만 지나면 만기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마다 계속 재가입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입할 때에는 일단 만기는 길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서둘러서 이미 만기를 3년으로 가입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만기 3년으로 가입을 한 경우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래에 따른 비용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할 때에는 최소 4년으로 만기를 잡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만기를 길게 했다면 다행입니다. 만기 때까지 계속 납입하다가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피한 후 그 다음 해에 만기시키고 신규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기를 3년으로 했다면 그동안 쌓인 혜택을 위해 만기 때까지는 유지하고 1, 2년 쉬었다가 다시 중개형 ISA에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될 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게 되면 최대 3천만 원에 대해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주어지니 이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을 넘기고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만 받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 원만 묶이는 셈입니다. 묶이기는 하지만 과세 이연시키면서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액공제 혜택은 그 이상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꿨을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으로 1년에 1억을 벌면 과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주식으로 1억을 벌었을 때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배당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주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으로 1억을 벌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와 같은 개별 주식이나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아리랑 고배당주와 같은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해서 1억의 매매 차익을 올렸을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올린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5천만 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5천만 원인 공제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으로만 1억 원을 올렸을 때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의 목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금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1억 원을 받으면 1,540만 원을 제외한 8,460만 원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1년에 2천만 원이 넘을 때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1,65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부과될까요? 직장가입자라면 연간 약 640만 원, 지역가입자라면 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통해 연간 배당소득이 1억 원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내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약 7,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5천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ETF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스타벅스와 같은 개별 종목이나 SCHD, 스파이, VOO, QQQ, TQQQ 등과 같은 해외 ETF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으로 1억 원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최대 250만 원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은 7,85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연간 배당소득을 1억 원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가 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7,716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에이스 미국 S&P 500 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으로 1억 원을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은 최대 약 7,700만 원이 나오고 다른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연간 배당소득을 1억 원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다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2천만 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최대로 받는 실수령액은 약 7,7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세금 부담이 차츰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 원의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올릴 경우 대략 2천만 원 초반대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천만 원 후반대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만약 여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연금 계좌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금 계좌로는 국내 개별 주식과 해외 개별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즉, 국내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1억 원의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올린다면 세금은 330만 원에서 5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간 한도 금액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1년간 아낀 세금과 건강보험료만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10년간만 누적으로 쌓이더라도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길게 보았을 때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할 경우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야 할 세금도 수십 년 뒤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눈덩이를 크게 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에 달하는 세액공제도 무시하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장기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 재투자로 눈덩이를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ETF에 투자함으로써 낮은 수수료로 리밸런싱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계속해서 커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연금 계좌에 투자해야 20%의 세율을 5.5%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배당 성장형 ETF에 투자했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보유한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배당금으로 매년 현금 흐름을 우상향시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에는 우리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넣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고작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중개형 ISA를 활용해서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1년에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총보수를 0.06%에서 0.01%로 낮추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당 주기를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꾸었고 명칭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변경하여 다른 두 상품과 같게 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7월 초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01%는 세계 최저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을 굴려도 고작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을 굴려도 연간 1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이 정도라면 상품을 매수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출혈 경쟁이고 거의 무료 봉사나 다름없는 지경입니다. 아마도 에이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더 이상 아무도 에이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총보수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고 박리담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여기에 운용의 묘를 살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전체 비용을 새 상품 중 가장 낮게 유지하는 길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7월 초 에이스의 총보수가 바뀌게 되면 한국형 SCHD 새 상품의 총보수는 에이스가 0.01%, 솔과 타이거가 0.03%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월배당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총보수가 에이스보다 낮은데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전체 비용 면에서는 에이스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총보수까지도 역전되면서 에이스에 더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전에 나머지 두 상품에서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형 SCHD 상품에서 이제 수수료 경쟁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변화도 정말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분기 배당도 거의 없는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월 배당을 도입하고 총보수도 미국 상품들보다 싼 0.01% 상품까지 나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6월 4주차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3%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1%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도 2.1%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9%와 28.8%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2.6%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6월은 현재까지 1,1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올해 초 4억 4,579만 원으로 시작하였고 올해 투입된 현금을 포함한 원금은 4억 7,199만 원이며 현재 평가금은 4억 8,349만 원으로 올해 현재까지 수익은 1,150만 원입니다. 6월은 현재까지 972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1억 8,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광산업, 쿠크홈시스, 세방호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ETF인 SPYD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SPYD에서 분기 배당금으로 세후 162.5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SPYD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SPY ETF에 속한 종목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모은 고배당 ETF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 고배당주 ETF 정도 될 듯합니다. 현재 평가차익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외 ETF는 250만 원까지만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4, 5년에 걸쳐 모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하고 중개형 ISA나 연금저축펀드에 모두 납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저와 와이프가 보유한 중개형 ISA 계좌에 2,000만 원도 납입해야 하고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도 부부 각각 1,800만 원도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7,600만 원씩 여유자금이 생겨서 납입하면 좋겠지만 부족하다면 일반 계좌에서 보유한 다른 개별 주식과 ETF들을 매도하여 마련할 생각입니다. 반기 배당과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HD현대와 SK우선주가 반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와 신한지주,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분기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는 7월 초부터는 월배당으로 변경되고 총보수는 0.01%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누적 원금은 3억 10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가금은 4억 8,30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10%의 수익률을 올려도 고작 10만 원이지만 매년 1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5%의 수익률만 올려도 5천만 원이 됩니다. 5%의 수익률은 우량한 종목만을 골고루 매수해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단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수십 종목에 나누어 투자했다거나 배당 ETF에 투자했다면 내가 보유한 수십 종목의 평균 주가가 20년, 30년 동안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단기적인 투자의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꾸준히 모으면 배당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배당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기업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이 늘어나면 다시 배당금을 늘려주게 되니 또다시 배당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산은 복리로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6월 말 주식 투자 보고서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0.5%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1.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1%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7%와 27.8%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6%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6월에는 972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148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는 1억 822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주요 거래를 정리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급등을 한 인상가를 수익 실현하였고 인상가를 매도한 자금과 추가로 투입한 현금으로 태광산업과 쿠쿠홈시스, 아리랑 고배당주, 세방우선주를 집중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금호석유의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 대부분 올해 3분기부터는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분기에는 1000억 이하의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으로 아마도 최저 실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적어도 가지고 있는 현금은 많아서 주주들에게 돈 달라고 할 일은 없으니 그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유상증자하는 종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가 생각처럼 빨리 오르지 않더라도 좋으니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상증자란 돈이 부족한 회사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개념인 배당금과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유상증자 종목을 미리 피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넉넉하게 꾸준히 잘 버는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또는 자산이 많아서 돈이 부족할 때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7월은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7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신영증권은 올해에도 지배순이익 964억 원이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사주와 우선주를 반영한 시가총액이 약 5천억이니 PER 값은 5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올해도 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면 약 7.2%의 배당률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총 원금은 3억 1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8,300만 원 수준입니다. 벌써 23년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두둑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7월 1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7월 첫 주 코스피는 1.5%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1%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2.5%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3%와 27.7%가 상승한 반면 제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마이너스 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7월은 한 주 만에 제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현금 1,4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올해에만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이번 주에 비교적 큰 현금을 투입한 셈입니다. 올해 투입한 현금은 대부분 우리 부부의 소득과 제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입니다. 저는 앞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연금저축펀드에 계속해서 ETF 자산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7월 현재까지 수익은 마이너스 1198만 원을 나타내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는 48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는 1억 7,03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3개 계좌에서 각각 232만 원, 82만 원, 40만 8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입금되는 배당금은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추가로 투입한 현금과 배당금으로 4개 종목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우선 태광산업과 쿠쿠홈시스를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KPX 홀딩스를 이번 주부터 신규로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는 7월 11일부터 총보수가 0.01%로 낮아지고 월배당으로 변경됩니다. 이름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총보수가 0.03%이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01%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모두 월배당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하반기 첫 한 주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무서워 주식을 팔고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이어가셨습니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심지어 그는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주식을 골랐다면 주가가 떨어져 가격이 쌀수록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식 평가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때도 사실 코로나로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금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떨어질 때마다 보유한 자금의 여유만큼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1,5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8,6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저의 연금 계좌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IRP 계좌 2개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니고 와이프와 아이들 계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선 IRP는 와이프와 제가 각각 한 개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와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성장 ETF인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모두를 주식 ETF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30% 안전자산 비율만큼은 코덱스 TRF 3070으로 매수해가고 있습니다. 보수도 저렴하고 그 안에 주식의 비중도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TDF 상품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이 상품은 ETF 보수가 TRF보다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IRP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전자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리랑 고배당주와 미국 고배당 ETF 중에서 그때그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유 중인 연금 자산은 4,583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평가액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지만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포함해서 본다면 약간 플러스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1번과 2번 그리고 4번과 5번은 저와 와이프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지금은 연금자산이 4천만 원대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저의 연금자산이 2억 원이 넘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개형 ISA가 내년 3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이때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체할 자금을 담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연금저축펀드 3번과 6번입니다. 저와 와이프 각각 한 개씩인 이 두 계좌에는 연간 납입액으로 만원만 할당하였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는 현재 저와 와이프 계좌에 각각 원금 6천만 원이 납입되어 있으며
내년 초에 각각 2천만 원씩 추가 납입한 후 만기 해지하게 되면 대략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게 됩니다. 현재 투입된 원금은 각각 6천만 원이지만 현재 계좌 평가액은 둘 다 5,80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현재는 약간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형 ISA에는 다양한 고배당주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저의 주간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중개형 ISA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때에는 보유 중인 종목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 상태로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상태라도 만기 해지시키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예정인지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서 수익 구간으로 복구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간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예정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중개형 ISA의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적어도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투자금의 종착역은 연금저축펀드이고 중개형 ISA 계좌는 그저 잠깐 들어가는 휴게소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불어날 자산을 생각하면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가액이 손실 구간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현재에 연연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투자는 불확실하지만 과세이연 효과는 100% 확실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다 보면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될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매번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 중이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와 와이프가 각각 연금저축펀드를 3개씩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두 아이가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었는데 두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여 ETF를 매수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연금계좌에서 올해 받은 배당금은 현재까지 약 96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보유했다면 15.4%인 약 1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덕분에 세금 없이 재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20억이 쌓여서 매년 8천만 원씩 배당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